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 대학에 가는 그 시점이 2028년도인데요. 수능과 내신이 가장 큰 축이거든요. 이 두 가지 축이 다 바뀝니다. 내신에서는 지금 9등급제입니다. 상대평가에서 점수를 낸다면 앞으로는 9등급이 5등급으로 다소 완만해져요. 수능 같은 경우에는 국어에서는 세부적으로 학생들이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게 이게 다 없어집니다. 방종임 편집장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교육 채널, 유튜브 채널 교육대 기자 TV를 운영하고 있고요. 교육 전문 기자로 17년간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까? 교육 취재를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교육에 대한 체감을 한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직접 아이를 낳고 보니 그분들의 말씀이 다 하나하나씩 새록새록 아 맞구나. 부모님이라면 아마 똑같이 느끼시겠지만 자녀 교육이 가장 첫 번째 고민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제가 아들 둘이거든요. 아들 둘을 낳으면서 더 체감을 했고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교육 문제가 이렇게 부모님께 이렇게 중요한데 점점 사회 현안에서 교육이 이슈들이 밀리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선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저출산, 학령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런 면에서 저라도 조금이라도 뭔가 여기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부모님들의 마음을 좀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첫 번째는 의대 블랙홀입니다. 의대 블랙홀. 요즘에 의대가 모든 학생들 최상위권뿐만 아니라 상위권까지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의대를 빼놓고 입시를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현실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첫 번째 키워드를 의대로 뽑아왔습니다. 사실 의대는 생기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점점 인기가 높았는데요. 결정적인 계기는 몇 개가 사실 그 사이에도 있긴 했었습니다. IMF 이후에 전문직이 뭐니 해도 좋다 이러면서 부모님들 관심사가 높아졌고 그 다음에는 2010년대 중반에 의학전문대학원을 뽑다가 의학전문대학원이 점점 없어지고 의대로 6년이라는 세월을 투자하며 의사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그래 의대 한번 가보자. 학생들도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래 그러면 한번 재수 3수까지 해서라도 한번 의대에 도전해보자. 이런 마음들이 지금까지 공고화되고 있고요. 지금 또 취업이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의사에 대한 수요도는 관심도는 정말 하늘을 찌르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의대 정원 늘린다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첫 번째는 학생들이 재수 요번에 못 가면 다음에 가지. 다음에 못 가면 다다음에 가지. 그래서 어떻게든 재수를 해서라도 의대를 가려는 재수생률이 월등히 높아지고 있고요. 예전에 비해서. 두 번째는 학교를 다니다가 이 학과를 졸업해도 월등히 좋은 취업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될 것 같아. 이런 걱정들이 편입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빵꾸가 나는 거죠. 중도 탈락이라고 해서 다니다가 2, 3학년 때 아니야. 이번에 수능 봐서 다시 가보자 하는 친구들도 늘어나고 있고 이게 펑크가 나면 편입으로 채우겠죠. 대학에서는. 그리고 세 번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한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원하는 내신 성적을 못 받았어요. 자퇴를 하는 거죠. 맞아요. 자퇴를 해서 왜 이 내신 성적으로는 절대 의대를 못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자퇴율도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파생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상위권, 최상위권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위에서 펑크가 나면 밑으로 중위권으로도 연결이 되고 중위권이 하위권까지 연쇄적으로 지금 의대 열풍들이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 그러면 지금 3,058명이 의대를 가고 있습니다. 매년 해마다. 근데 3,058명이 아니라 1,000명 내지는 2,000명 내지는 3,000명까지 늘어날 경우에 만약에 최상위권만 지금은 의대를 가잖아요. 상위권도 나도 한번 의대 가볼까?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두 번째는 고교학점제인데요.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갈 때부터 적용이 되는데 이제는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이제 적용이 되면 학생들마다 스케줄이 다르고 시간표가 다르게 됩니다. 그 대학처럼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원래 이게 고교학점제라는 용어가 조금 어렵게 생각이 되시면 원래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했대요. 정부에서 고교학점제와 수강신청제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고교학점제로 정해졌는데요. 수강신청을 대학교 때 하는 것처럼 고등학교 때도 내가 관심 있는 과목을 학생들이 직접 신청을 한번 해보게 열어주자. 과목 선택권을 한번 줘보자라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등장한 배경이 뭡니까? 학생들이 자고 있잖아요. 생각보다 학교에 가보면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교육열은 이렇게 높은데 학생들이 자고 있는 학생들, 포기한 친구들, 관심 없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이런 친구들한테 한번 그 과목 선택권을 주면 자신의 진로나 적성에 대해서 관심 없는 과목이 아니라 관심 있는 과목을 한번 듣게 해주면 그래도 자는 친구들이 좀 덜하지 않을까? 관심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착안을 한 거죠.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고 평가 방식이 달라지고 이러면 글쎄 어떤 고등학교가 주목받을까요? 이 부분에서도 많은 지금 부모님들이 고민을 하고 계세요. 부모님들의 첫 번째 고민은 대학 이전에 제일 큰 고민은 아마 고입일 거예요. 어떤 고등학교가 우리 아이한테 맞을 것이냐.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고교학점제라는 취지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한테 과목 선택권을 주려면 일단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이 학교에 개설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내가 관심 있는 과목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현실적으로는 일반고보다는 특목고에서는 과목이 개설된 숫자가 훨씬 더 많거든요. 이런 면에서 특목고가 조금 더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아요. 아무리 특목고가 개설이 많이 돼 있어도 내가 가고 싶은 학과라든지 내가 듣고 싶은 수업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일반고나 자사고, 특목고 한번 고입을 생각하기 전에 그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있어서 학교마다 어떤 수업들이 개설이 됐는지 일목요연하게 알려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중등 학생이라면 나는 무슨 과목에 관심 있고 만약에 부모님이시라면 우리 아이가 어떤 과목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홈페이지, 뭐 대학 홈페이지, 고등학교 홈페이지 이런 데 잘 찾아보시고 이런 과목이 있다 정도는 아시고 선택을 하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부모님이 육아하실 때 육아일기 쓰는 것처럼 아이들이 그래도 이 부분에서 관심 있는 것 같다 한번 기록이라도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방황하고 있거나 고등학교 때 어떤 부분에서 선택할지 몰라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너 예전에 관심 있지 않았니? 라고 한마디 툭 내뱉는 정도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가겠습니다. 뭘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인데요. 개정 교육과정은 사회의 변화에 맞물려서 한 몇 년에 한 번씩 변화를 주고 있어요. 이게 딱 시기적으로는 예전에 10년 단위로 변화를 했다면 요즘에는 사회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7년, 5년 단위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2022년에 도입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2022년도에 발표를 했다는 뜻이고요. 앞으로 내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아이들한테 교육 목표를 바탕으로 교과서도 한 번씩 바뀌고요. 학교의 시스템도 한 번씩 바뀌고 이게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교육의 목표에 따라서 학교 운영과 교과서의 방향성을 한번 바꾸는 취지. 이게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앞으로 닥칠 가장 최신의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그 특징이 뭐예요? 요번에 요즘 사회를 보면 아시겠지만 문과, 이과 구분 없이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사회에서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문과랑 이과랑 구분하지 말고 문과 학생들도 이과에 대한 소양을 좀 배워야 되고 이과 학생도 문과에 대한 소양을 한 번씩 배워보자. 그래서 작년 그 전에 개정교육과정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키워드는 통합이었다면 이걸 한번 통합해보자. 지금은 융합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융합 선택 과목이 있어요. 선택에서는 뭐 미디어와 영어를 한번 합쳐서 같이 가르친다든지 이렇게 선택 과목으로 융합 선택 과목이 있고요. 요즘에 점점 중요해지는 디지털 소양 한번 정보 과목으로 한번 들어볼래? 하는 취지로 개정교육 과정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예상되는 변화는 뭘까요?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통합이기 때문에요. 이게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그 이과 성향이 있는 친구들은
수학과 과학을 잘하면 네.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점수를 맞는데 유리했다면 요즘에는 두루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는 소양이 필요하다. 같이 수업을 듣고 같은 과목으로 시험을 본다. 요 점이 많이 달라진 점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번 키워드를 한번 볼까요? 이 부분 때문에 요즘에 밤잠을 못 이루시는 부모님이 너무 많으신데요. 중학교 2학년생이 또 이 친구들부터 적용이 되는 건데요. 대입 개편이 2028학년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 대학에 가는 그 시점이 2028년도인데요. 이때 대입이 한번 싹 바뀌게 돼요. 그래서 지금 체제에서는 수능과 내신이 가장 큰 축이거든요. 네. 이 두 가지 축이 다 바뀝니다. 다 바뀌어요? 예, 다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염두에 두셔야 되죠. 그래서 그 대신 저희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장 내년도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4년간의 이런 변화가, 큰 변화가 있을 때는 유예 기간을 줘요. 4년 유예제라고 해서 4년 동안 남은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할 거야 라고 알려주는 지금 그 시점입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 틀은 유지되는 거죠. 수능하고 내신을 가지고 가는 거죠. 네네네. 근데 그게 어떻게 바뀐다는 거죠? 각각의 수능과 내신이 중요한 축이라는 거는 변동이 없는데요. 네. 그 세부적인 내용이 바뀌어요. 예를 들면 내신에서는 지금 9등급제입니다. 학교 점수를 내리고 학생들이 1등급은 4%, 2등급은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퍼센테이지가 달라지고 9등급으로 학생들의 등급을 상대평가해서 점수를 낸다면 앞으로는 9등급이 5등급으로 다소 완만해져요. 그래서 1등급 친구들이 10%, 4%에서 다소 완만하게 10%. 잘 된 것 같은데? 예. 부담이 덜하죠. 덜하겠죠. 예. 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 변화가 다 맞물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교학점제가 사실 이렇게 상대평가로 남겨두고 고교학점제를 그대로 하면 어떤 친구들이 이런 걸 듣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듣지 않고 점수 잘 나오는 과목을 듣겠죠. 이렇게 촘촘하게 나눠지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 좀 유연하게 해줘야지 학생들이 적성에 맞게 듣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반영을 한 거고요. 두 번째 축인 수능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서 과목을 지금은 국어, 수학, 뭐 과탐, 사탐 이렇게 나눠져, 영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국어에서는 세부적으로 학생들이 언어와 매체 이렇게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국어 안에서도? 네,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이라고 공통으로 보고 이 두 가지 중에 너 뭐 할래 해서 한 과목을 선택해서 보는 체제예요.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다 선택 과목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학생들이 모든 과목을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시험을 봅니다. 왜냐? 문이과를 융합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예전에는 이과 친구들은 과탐만 선택을 했다면 그리고 문과 친구들은 사탐만 선택을 했다면 둘 다 똑같이 해버려요. 문이과가 없으니까. 문이과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사탐, 과탐을 통합해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학생들,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시험을 치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내신이 9등급이었다가 5등급으로 해서 이렇게 완만해지면 수능 점수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너무 정확하게 아시는데요? 예, 그럴 수가 있겠죠. 그렇죠. 분별력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근데 수능으로 한 줄로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기서 저희가 결정이 안 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달라지는 대입을 대학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이 중에서 섞을 수도 있겠죠. 내신하고 수능, 지금 한 줄석이 수능 점수로만 갈 수 있는 정시가 있고 수시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걸 섞을 수도 있어요. 대학에서. 그러겠네. 예, 섞을 수도 있겠죠. 섞겠네. 어느 정도 등급 여러 가지를 보겠고. 그래서 지금 가장 부모님들이 좀 우려하시는 부분이 대입에서 이렇게 변화하는 부분을 대학은 그렇다면 어떻게 세부적으로 반영할 것이냐. 근데 이 세부적인 부분은 2026년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너무 걱정. 지금 이런 부분을 다 셈법을 하면 너무 복잡해지거든요. 이렇게 변화한다. 다만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렇게 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과 성향이라도 너무 편식하지 말고 이과 성향이라도 너무 편식보다는 두루 국영수, 제일 중요한 건 국영수잖아요. 국영수를 완만하게 하는 부분에서 생각을 좀 해보고 준비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리고 대입 개편에 대해서 대학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학군지 관련해서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학군으로 몰릴까요? 아니면 퍼질까요? 예전보다는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 아무래도 내신 경쟁에서 조금 완만해진, 학군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제일 큰 학군지를 놓고 고민하시는 분 중에 결정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내신 경쟁이 조금 너무 치열할까봐 이 부분을 고민을 하시는데, 어쨌든 내신이 상대적으로 약간은 다소 완만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그래도 우리 아이가 그래도 한번 도전해볼만 하지 않을까? 단 여기서 또 포인트는 1등급이 10%로 확 늘어났잖아요. 2배, 2.5배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1등급하고 2등급 간, 예전에는 2등급도 11%나 됐기 때문에 2등급을 봐도 어느 정도 대학에서 상위권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있었다면, 이제 1등급하고 2등급의 인식 자체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자, 다음번 5번째 키워드 가겠습니다. 5번째 키워드는 IB 국제 인증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계 부모님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고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 많은 변화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실은 나아진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굉장히 오래 해왔거든요. 그래서 많은 변화를 사실 줘왔죠. 근데 그 변화를 줄 때마다 어떻게 됐나요? 더 혼란스럽고 사교육비는 더 많이 늘고 있고, 그래서 국내에서는 그 방안을 찾지 못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해외 사례를 한번 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지금 떠오르는 키워드가 국제 바칼로레아입니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인 IB 본부에서 만든 국제 학생들,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동일한 프로그램을 교육받는 국제 인증 학교 교육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한 건, 이 IB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10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그리고 5,600개의 학교에서 이걸 적용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점점 더 많은 학교에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IB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IB는 우리나라에선 쥐약인, 계속 바꾸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바꾸지 못하는 주입식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가르쳐주고 학생들한테 생각을 묻는, 쓰고 말하게 하는 그 교육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이 IB를 놓고 IB를 꼭 지금 도입하느냐 아니냐 이 문제보다는요, IB가 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한테는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포커스를 좀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그 대입기편 있을 때도 IB에서 가장 중점적인 부분이 논서 수령 평가. 그래서 논서 수령 평가를 대입기편 때 앞으로는 반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주입식 듣는 거에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생각을 물어보거나 개념을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친구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연 인재로 키울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서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IB는 지금 제주도와 그 대구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그 중에 이제 몇 개국 교육감님이 워낙 IB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입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들이, 저는 IB에서 이 관심도, 논서 수령에 대한 부분, 그리고 생각을 꺼내는 교육을 많이 시킨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전 세계적인 흐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인재상과 맞물리기 때문에 앞으로 이 2028 대입 개편 다음에는 2031 대입 개편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정부에서도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초등 부모님이라면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넣는 교육보다는 한번 의견을 한번 말해볼래? 한번 질문도 해보고요. 아이가 학교 가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와. 수업 잘 듣고 와. 이 부분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학교에 가서 너 생각을 한번 얘기하고 와. 한번 잘 써보고 와. 의견을 말씀드리고 와. 이런 부분에서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6번째 키워드입니다. 챗GPT 교육으로 대변되는 교육의 변화. 저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를 그냥 챗GPT가 작년 한 해 동안 너무 큰 파급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챗GPT 교육으로 표현을 좀 해봤는데요. 이런 변화는 우리 교육의 두 가지
과제를 주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런 발전된 AI 기술을 우리 교육에 어떻게 녹여들게 할 것이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럼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그럼 우리 아이들을 어떤 인재상에 맞게 키울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첫 번째에 대한 과제로 정부에서는 이런 답을 내린 것 같아요.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너무 많은 황폐함을 겪었죠. 학교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당시에 디지털 교과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제대로 된 학교가 선생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AI를 도입한 디지털 교과서를 한번 지금 만들어보자 해서 지금 열심히 정부에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될 점이겠죠. 이 시대에 어떤 인재로 키울 것이냐. 저도 챗GPT를 비서처럼 종종 쓰고 있는데 네. 질문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네. 생각을 하고 질문도 내가 이렇게 물어볼 것이냐?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 물어볼 것이냐? 네. 그리고 거기서 주는 답이 10개 중에 한 2개 정도는 틀린 답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려면 이 챗GPT가 주는 정보를 선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또 뭘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지금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은 그러면 이런 교육에 대비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뭘 강조해 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부분을 공감하시고 같이 체감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챗GPT를 써본 사람과 안 써본 사람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하는 방식은 달라질 인식이 다를 것 같거든요. 이런 게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면 미래 리포트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고 아이들과 같이 체감하시고 챗GPT도 같이 써보시고 아이들한테 챗GPT 무조건 한번 써봐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잘못된 정보를 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쓰는 방법은 이건데요. 저는 아이들이랑 같이 신문을 봅니다. 신문을 봐요. 그거 좋죠. 예, 제가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근데 신문을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문해력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아침에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말에 제가 넘기고 있으면 아이가 이제 궁금하니까 오죠. 이 아저씨는 지난번에 봤는데 또 나오네? 하면 제가 한 번씩 설명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부모님이 설명하기 어려우시다면 한번 써보거나 기사를 찾아서 읽어보시거나 신문을 보신다거나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은 또 뭐가 있을까요? 다음은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결일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부모님들, 선생님들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권위가 상실된 부분. 맞아요. 학교에서는 교실에서 부모님은 가정에서 권위를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고 우리가 이 부분은 예전에는 저는 교사 커뮤니티를 통해서 느끼고 있었어요. 요즘에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행동하는 부분, 요구하는 게 예전 같지 않다라는 부분이 몇 년 전부터 깨닫고 있었는데 올해 참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많이 공감을 하는 이제 사회적인 이슈로까지 대두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방종임 편집장과 함께 우리 아이 미래를 바꿀 7가지 핵심 키워드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20년 동안 교육 현장의 전문가들을 만나며 깨달은 교육의 핵심 정보를 나눠주실 겁니다. 기대해 주십시오.